암기 실시간 시작해 볼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한국미술사 고대부터 우리 삼국 신라까지 배웠잖아요, 그쵸? 이번 시간에는 통일신라부터 고려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학습 목표 이거 뭐 시작합시다. 시작! 1. 통일신라 고려의 미술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다. 2. 통일신라와 고려의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통일신라 미술부터 진행할게요. 통일신라 미술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삼국이 통일이 됐어요. 이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이 통일이 되고요. 이제 불교를 중시하게 됐고요. 말기에는 선종 지방의 호족 세력이 등장을 해서 이제 불교서부터 쭉 변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문화적인 특징으로 보시면 삼국미술이 통일이 됐어요. 거기에다가 중국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화려하고 국제적인 미술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때 통일신라 때 우리 신라 때부터 불교가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최고의 불교 미술일 때는 통일신라 시대 미술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불교 미술이 나타났고요. 이상적 사실주의가 나타났어요. 불교는 생각을 해보면 진짜 있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되게 이상화된 사람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상화된 신적인 걸 믿는 거라서 이상적이고 사실적인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점점 불교 미술, 처음에 불교 미술을 중시했다가 점점 말기에는 지방 호족 세력이 등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쵸? 말기에는 선종 기반의 지방 호족 세력의 영향으로 지방 양식의 다양한 그런 양식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조형성이 쇠퇴가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이거 봅시다. 이거 불국사의 석굴암에 있는 그런 석굴암 본전불이잖아요. 이게 정말 이상적 사실주의의 전형적인 양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점점 이제 불교에서 지방 호족 세력으로 변화하면서 다양화됐어요. 얘 봐, 되게 숭고한 표정이 보이고 그리고 되게 정형화된 표정이었는데 이때는 막 눈도 조그만해지고 코도 엄청 못생겨지고 귀도 엄청 커지고 그쵸? 점점 도식화돼서 표현되는 그런 통일신라의 특징이 보여요. 이렇게 도식화되고 얼굴 표정도 변화가 되는 그쵸? 그래서 우리 건축부터 한번 봅시다. 건축 같은 경우에는 포석정이나 안압지 참 멋있지 않아요? 진짜 밤에 가면 너무 멋있어. 그쵸? 있는데 포석정 같은 경우에는 이때 여기에 물이 흘렀어요. 물이 막 이렇게 흘러서 위에다가 술잔을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물 흐르는 데로 가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주면서 술 먹고 노는 그런 연애 장소라든가 아니면 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안압지 같은 경우에는 왕궁 안에 정원을 꾸며놓은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판 연못이에요. 새롭게 판 연못이고요. 7세기 최고급 정원 양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불국사가 있죠. 우리 불국사 가봤죠? 뭐 수학여행이라던가 소풍이라던가 이런 거 되게 많이 가봤을 거예요. 그쵸? 불국사 같은 경우에는 동구랑 서구랑 두 개로 나뉘어요. 동구에는 석가의 세계, 남구에는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표현을 했고요. 동구는 백운교랑 천운교라는 그 다리, 계단 있죠? 두 개가 있고요. 서구에는 연화교와 칠보교 두 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불국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불국사에는 대웅전, 극락전, 비로전 이렇게 세 가지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대웅전 같은 경우에는 석가의 세계를 표현했고요. 극락전 같은 경우는 아미타열에 그리고 비로전 같은 경우는 비로전합을 연회장으로 표현이 됐고요. 그리고 대웅전 앞에 제일 중요한 탑이 두 가지가 있어요. 통일신라에 다보탑이랑 석가탑. 그래서 불국사의 대웅전 앞에 다보탑이랑 석가탑이 이렇게 쌍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렇게 계단이 두 개가 있고요. 양쪽으로 얘가 동구, 얘가 서구에서 백운고, 천운교, 연화교, 칠보교 이렇게 있고요. 탑도 다보탑이랑 석가탑 이렇게 딱 양쪽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네, 그리고 통일신라 건축으로 진짜 중요한 석굴암이 있죠. 석굴암은 일단 인공석굴 사원이에요. 석굴을 파서 인공적으로 파서 불상이나 이런 조각에서 전방 호원 형식이 나타나고요. 아치형 천장이 나타나요. 이렇게 봐봐요. 앞에는 네모나고 뒤에는 동그랗게 전방 후원 형식이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이 후원 이쪽의 형식인데
위에 아치형 천장이 있죠. 둥근 돔. 예전에 배웠죠. 둥근 돔 모양의 아치형 천장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내가 말을 했죠. 불국사, 본존불의 이상적 사실주의가 나타난다고요. 불교의 영향으로. 그쵸? 그리고 좌우대칭적이고요. 그리고 조화와 균재미, 외형과 내용의 정신성이 일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보면 이 본존불을 수호하기 위해서 주변에 엄청 많은 보살들이 있고요. 사천왕상이 앞에 지키고 있어요. 네, 그리고 팔부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각해 놓는 그런 표현적인 게 특징적인 게 보이고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 석굴암 본존불보다는 조금 더 도식화되고 너무 조각이 되게 좀 평평한 느낌을 들게 하죠. 본존불을 되게 조금 이상화시킨 거예요. 더. 이렇게 뒤에도 안치되어 있는 보살들의 모습이고요. 탑 같은 거 한번 봅시다. 탑은 전기, 중기, 말기 3세기로 나뉘어요. 그래서 전기 같은 경우에는 가문사지 상층석탑이 제일 중요한데 얘는 전탑이랑 목탑 양식을 혼용을 했대요. 목탑 양식이 뭐예요? 목탑이 뭐야? 목탑. 나무로 만든 탑. 전탑은 벽돌로 만든 탑, 그쵸? 목탑처럼 목탑은 이렇게 끼워 맞춰서 표현을 하거든요. 목탑은 끼워 맞춰서 표현을 하는데 이 벽돌을 목탑처럼 끼워 맞춰서 표현을 한다는 게 전탑, 목탑 방식을 혼용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균형적으로 통일신라의 탑 과도기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기로 넘어가면 8세기에 불국사, 지금까지 설명했던 불국사의 석가탑이 있어요. 석가탑 같은 경우에는 통일신라의 전형적인 양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층, 5층, 그리고 균형감 있고 안정감 있는 그런 표현이고요. 하나의 돌을 깎아 만들었어요. 얘네는 돌을 쌓고 끼워서 만들었다면 얘는 하나의 돌을 깎아 만들었고요. 그리고 말기의 9세기를 가보면 화엄사 5층 석탑이라고 있어요. 얘는 이 전시대의 이런 석탑보다 되게 축소되고 더 섬세하고 장식적인 표현이 나타나요. 여기 안에 이렇게 부소 같은 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기 봐봐요. 양식이 좀 더 올라가 있고 이런 데 장식적인 것이 더 보여요. 그래서 12지 신상을 장식을 했다. 그리고 균형감과 안정감이 줄어들고 얘는 되게 비례에 맞게 표현한 것 같은데 얘는 갑자기 넓어졌다가 갑자기 너무 좁아져죠. 네, 체감률이 낮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감과 안정감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안에 12지상 그 구조 조각을 한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탑 말고 조각을 한번 봅시다. 조각 같은 경우에는 예술과 종교적 숭고미의 이상적인 조화라고 했어요. 예술적인 거랑 우리 그 종교적, 종교 뭐야? 불교적. 불교가 조화돼서 되게 숭고한 그런 표현이 나타나요. 그래서 균형적인 신체 비례라든지 풍부한 양감, 근엄한 표정, 사실적인 표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자유롭고 얇은 옷줄은, 그리고 연하자, 장신구가 화려하고요. 그래서 우리 이것도 전기, 중기, 말기 세 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중국 양식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아직 통일신라 양식이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양식을 우리나라 통일신라의 그런 양식을 만들려고 지금 중국 영향을 받았지만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도기가 나타나요. 그리고 중기로 넘어가시면 중기는 8세기 후반 우리나라 독자적 양식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불교 조각의 절정기가 나타나요. 이때 되게 이상적 사실주의 나타나는 그런 시기고요. 그리고 말기 같은 경우에 9세기 후반에 선종의 영향이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선종으로 이행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각이 쇠퇴를 하게 되고 철불이 등장을 함으로써 되게 간략화, 단순화되고 얼굴 비례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철불의 등장으로 인해서 되게 대량 생산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제 우리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봅시다. 초기 7세기 후반 먼저 보시면 중국의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 아직 통일신라의 그런 특징적인 게 안 보이고 중국의 영향을 받고 과도기적인 모습이 보이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황국자, 금제, 아미파 열의 좌상을 봅시다. 얘는 연대가 확실해요. 언제 만들어졌는지 확실히 적혀져 있고요. 순금제 불사이고
되게 얼굴이 앳되고 밝은 얼굴, 어깨는 넓고 부드러운 옷주름, 그리고 상현자는 뭔지 알아요? 상현자는 이렇게 대자에 이렇게 앞바다리하고 앉아 있는데 이 옷자락이 대자 이 밑에 틀 있죠? 여기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치마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앉아있는 자세를 상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련되고 사실적인 표현이 나타나는 그런 작품이고요. 두 번째 작품 한번 봅시다. 감산사, 석조, 아미타불, 입상. 그쵸? 대자부터 광배까지 하나로 된 돌조각이래요. 한 번에 다 조각을 해서 만들었고요. 광배는 배 모양이에요. 배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배 모양의 화엄문, 꽃 문양을 이렇게 표현을 해줘서 불교적인 요소가 나타나는 그런 작품이에요. 네, 다음에는 우리 중기 8세기 후반을 한번 봅시다. 8세기 후반 같은 경우에는 되게 통일신라의 절정, 불교의 절정, 통일신라의 전성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양식이 나타나는, 중국 영향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양식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고요. 불교 조각의 전성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석굴암 본존불 봅시다. 석굴암 본존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통일신라 조각의 그 이상적 사실주의를 최고로 반영한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외형과 내면의 정신성 융합하고 숭고한 정신미가 나타나요. 외형도 되게 잘생겼어. 내면도 되게 불교적이고 되게 뭐랄까 내면도 예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고요. 숭고한 정신미, 되게 이상적인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나타났어요. 둥글고 이상적인 얼굴이라든지 당당한 체구, 풍만한 양간, 편단우견의 부드러운 옷자락. 편단우견이 뭐예요? 한쪽 우측만 이렇게 한쪽만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옷자락도 되게 부드럽고 사실적이게 표현을 해줬고요. 그리고 여기서 막 근육이 모사라든가 이런 것을 되게 표현을 해줌으로써 조금 더 이상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적이고 이상적인 게 합쳐졌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연화문 대자. 내가 밑에 불상 밑에 이렇게 있는 게 대자라고 했죠? 대자는 연화문이에요. 연화문 어디서 나왔어?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연화문이 나타난 거고요. 결과부자일 때요. 앞바다리에서 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이 생략이 됐고 옷주름이 간략화가 됐고 이상적인 사실주의가 나타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우리 통일신라에서 중요한 조각의 석굴암 본존불입니다. 우리 그리고 말기 9세기 후반에는 뭐라고 했어요? 조각이 쇠퇴가 되고 철불이 등장했다고 했잖아요. 그쵸? 왜? 선종의 영향으로. 불교에서 이제 선종으로 변화함으로써 조각이 쇠퇴가 되고 철불이 등장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철불 작품 두 가지 보고 넘어갑시다. 보림사, 철조, 비로산화불, 자상 같은 경우에는 눈이 되게 길게 뻗어졌어요. 그쵸? 입술도 더 두꺼워졌어요. 이렇게 좀 더 표현적으로 변했고요. 옷주름도 아까의 그 석굴암 본존불보다 되게 자연스러운 것보다 되게 더 도식화되고 딱딱한 모습이 더 보여져요. 그리고 철원 도피한사, 철조 비로잔화불 자상을 봅시다. 철불이죠. 대량 생산을 했어요. 그리고 갸름하고 길어졌고요. 얼굴이 더. 그리고 옷주름이 아까 얘보다 더 도식화가 됐어요. 도식화가 됐다는 게 뭐예요? 더 간략화되고 더 선적인 모습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공예 이번에는 한번 봅시다. 공예 같은 경우에는 범종, 종이 있고요. 사리구가 있고요. 그쵸? 먼저 종부터 봅시다. 종 중에서는 성덕, 대왕, 신종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큰 종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종, 그리고 보상화문, 비천의 모습을 유연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했대요. 보상화문 여기 밑에 이거 보여요? 안 보이죠? 보상화문 모습이 보이고요. 비천상의 모습은 여기 그래서 조각을 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유연하고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내가 제일 큰 종이라 했잖아. 되게 거대하고 아름다운 조형성이 비례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종이에요. 그 다음에 사리구를 한번 봅시다. 사리구는 승려나 보살 이런 사람들의 사리를 안치해 놓는다는 거예요. 막 죽어서 다 타고 없어졌어. 다 태웠을 때 뭐 재라든지 아니면 뭐 조그마한 게 나온대요. 그것을 다 이렇게 여기다가 안치를 해놓는, 그럼 혼이 여기서 빠져나가지 않겠죠. 그렇게 옛날 사람들은 표현을 해서 사리구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리구 중에 동삼층탑 사리함을 한번 봅시다. 중국의
영향을 받았대요.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4인 주합천녀에 둘러싸인 4인병이래요. 여기 조각 같은 거에 보시면은 주합천녀상이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송림사 전탑 사리구 같은 경우에는 4개의 기둥이 있고요. 그쵸? 천장을 가린 정자의 모양이 나타나고 그리고 유리잔이 안에 있는데 여 안에 사리가 담겨져 있는 그런 사리구입니다. 네, 그리고 기와와 벽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연화문 기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전 시대의 그 고구려 백제 신라보다는 조금 더 화려해지고 조금 더 동글동글해지고 그리고 조금 더 섬세해지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요.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와나 벽돌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공예 중요한 토기를 한번 봅시다. 토기 같은 경우에는 토기에서 자기로 이행되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요. 실생활에 사용을 했어요. 이전 시대는 뭐 부장용, 사람이 죽으면 묻을 때 사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실생활에 사용하기 시작해서 이제 곡식물을 저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밥을 먹을 때 우리 지금 사용하는 처럼 그릇으로 쓴다거나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고 유약이 발달을 해서 조금 더 세밀하고 반짝이고 예쁜 색깔이 나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연유랑 회유라는 유약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연유 같은 경우에는 발색이 뭐야? 색깔을 입히기 위해 동이나 철부를 가미를 해서 청록색이나 황갈색, 암갈색을 표현을 했고요. 회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연유는 동이나 철분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회유 같은 경우에는 나무나 짚을 태워서 만든 잿물 있죠. 잿물을 사용을 해서 표현을 했는데 청록색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우리 청자는 무슨 색이야? 청자는 청록색이죠. 그쵸? 이게 나중에 우리 고려 청자와 발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작품 보시면 삼색 국다리 접시 한번 봅시다. 낮고 되게 안정된 형태예요. 그리고 곡선미가 되게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삼색이 조화가 됐어요. 어떤 색? 아까 황갈색, 암색, 청록색이 세 개 다 조화가 돼 있고 이렇게 띠 같은 무늬가 보이는 그런 특징적인 게 보이고요. 그리고 노규 사이유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되게 얘는 곡선이 이렇게 더 둥그레졌죠. 얘는 곡선이 조금 더 최소화되면서 밑에 받침이 넓어졌고요. 그리고 이런 문양 있죠? 보여요? 이 점점점점점점점 모양 보이죠? 이것을 찍어서 만들어낸 거예요. 찍어서 만들어서 이제 유약을 입혀서 구워낸 거예요. 통일신라 건축받고 회화받고 공예받고 그쵸? 우리 이번에는 통일신라 이후에 고려시대 한번 봅시다.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기와 후기로 나뉘어요. 정기 같은 경우에는 지방 호족이 나타났어요. 우리 통일신라 말기에 호족이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쵸? 지방 호족의 미의식이 반영이 돼서 불교 조각이 쇠퇴가 되고 다양하게 지방 양식이 나타났어요. 통일신라 처음에는 국가가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신이나 부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호족 중심이잖아요. 또 호족이 뭐예요? 우리 대전에는 누가 짱, 부산에는 누가 짱 이런 식으로 호족 중심이어서 지방 양식이 따로따로 발달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후기에 이제 귀족 문화가 더 발달을 해서 화려하고 섬세하고 채색도 나타나는 그런 귀족 공예라든가 아니면 불상 조각은 쇠퇴했지만 이제 불교에 맞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불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려시대 건축부터 한번 봅시다. 고려시대 건축 같은 경우에는 봉정사 극락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에요. 지금까지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그래서 주심포 양식이에요. 주심포 양식이 뭘까요? 여기 보여요. 요런 게 하나만 있는 거, 1층만 있는 거 하나 딱 해서 간략화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리고 베일린 기둥이래요. 베일린 기둥은 우리 기둥이 원래 일자로 돼 있잖아요. 일자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번 불룩 튀어나오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일자로 만들어 놓으면은 멀리서 봤을 때 시각적인 착시가 일어나서 가운데가 이렇게 오목해 보인대요. 오목해 보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룩하게 만들면 똑바르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베일린 기둥이에요. 그리고 정면은 3칸, 측면은 4칸, 하나, 둘, 셋, 넷. 그쵸? 정면 3칸, 측면 4칸의 그런 맛배 지붕이에요. 맛배 지붕은 뭐예요? 옆에서 볼 때
봅시다. 부석사 무량수장 같은 경우에는 아미타불을 주존으로 안치를 했대요. 이 안에 아미타불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고 주심포 양식, 아까 말했죠? 주심포 양식 뭐야? 기둥과 위에 지붕 사이에 하나만 놓는 거, 부재 하나만 놓는 거. 그리고 베를린 기둥. 아까도 베를린 기둥 둥그렇게 튀어나와서 보이게 하는 거. 이렇게 둥그렇게 튀어나와 보이게 끝에, 그쵸? 하는 거. 그런 다음에 정면 5칸. 1, 2, 3, 4, 5. 5칸이고요. 측면 3칸이에요. 봐봐. 1, 2, 3. 그죠? 칸수 셀 수 있죠, 눈으로? 그런 다음에 팔짝 지붕이 보여진대요. 팔짝 지붕은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더 나오게 그리는 게 팔짝 지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꺾이는 그런 지붕이 팔짝 지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덕사 대웅전을 한번 봅시다. 수덕사 대웅전 같은 경우에는 신식의 세부수법을 적용해서 좀 더 정교하고 좀 더 화려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심포 양식 똑같고요. 우리 아까 하나씩, 그리고 베를린 기둥 똑같고, 정면 3칸, 측면 4칸, 맞빼주고. 아까 뭐랑 똑같아? 아까 봉정사 극락전이랑 똑같은데 조금 더 화려한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 건축을 받고 탑과 부도를 한번 봅시다. 탑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있어요. 원나라에서 영향을 받은 그런 탑인데 정확한 연대가 표기가 됐다고 해서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대리석으로 표현을 했고 3층 기단, 여기 밑에 1, 2, 3 3개 보이죠? 3층 기단이 4층 5개석, 얘가 또 1, 2, 3 3개, 그쵸? 십자형이에요. 얘네는 십자형을 이루고 있고요. 십자형 뭔지 알죠? 십자가형. 그리고 방형이 뭐예요? 방형. 네모난 거, 그쵸? 네모난 거는 1, 2, 3, 4, 5, 6, 7. 7층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6개는 우리 십자형, 7개는 방형, 이렇게 합쳐져 있는 탑이고요. 그리고 기단과 탑신의 각변 불보살군을 도들새김했대요. 요런데 다 도들새김으로 되게 보살을 표현을 해줬고요. 지붕과 공포 같은 그런 건축물 같은 그런 표현이 나타나는 그런 것이 나타나는 조각이고요. 조선시대, 다음 시간에 조선시대 배울 건데 조선시대의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줄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여기 엄청 세밀하고 화려하게 보살상들을 조각을 해줬고요. 그리고 여기 이것은 되게 건물같이,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붕과 공포 등 목조 건물을 세부 구조 조각을 했죠. 봐봐. 그쵸? 목조 건물을 조각을 해줬고요. 맨 위에 이렇게 7층으로 보이는 방형 7층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월성사 8각 9층 석탑을 봅시다. 다각, 다층, 이형탑의 대표적이에요. 다각, 여러 개의 각, 다층, 여러 개의 층이 있는 이형탑의 대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어요. 송나라 어디야? 중국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래에는 연화문이 있고요. 얘처럼 여기 연화문이 뭐라고 했어? 우리? 연꽃 문양, 그쵸? 연꽃 모양이 보이고요. 지붕돌에는 원형, 각형, 원형, 각형, 이렇게 각, 원각, 각, 원각, 이렇게 3개의 받침이 보이고요. 청동 장식이 보인대요. 맨 위에 요거 청동 장식이랑 원통형, 보용형, 금장 장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돌에다가 조각을 하고 위에다가 금속판으로 장식을 해놓은 그런 이형탑의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부도를 2가지 봅시다. 부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승려의 사리를 안치해 놓는 그런 탑이에요. 그래서 정토사 홍법국사실 성탑을 보시면 대리석의 아래는 팔각형, 그리고 위에는 원, 그 다음에는 지붕 같은 게 보이죠? 그래서 3가지가 딱딱딱 쌓여 있고요. 그리고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승려 사리를 안치했는데 여기는 부조적인 표현이 보여요. 되게 신성 같은 거. 그리고 여기 끝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있죠? 이런 것은 용의 발톱을 표현해준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그러고 우리 회화로 넘어가 보시면 회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화원이 설치가 됐어요. 도화원이 뭘까요? 우리 옛날에는 그냥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었어. 근데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일을 시키는 도화원이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근대적인 회화가 많이 발달을 했겠죠. 국가에서 돈 주고, 국가에서 그림도 시키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실용적인 거에서 지나서 감성적인 순수 감상의 다양한 소재가 더 나타나게 됐고요. 그리고 중국 회화의 영향을 받았어. 지금까지 우리 중국의 영향 계속 받았어. 그쵸? 근데 점점 독자적인 한국 화풍이 형성이 됐죠. 그래서 이때도 중국 회화의 영향 받은 것도 있고 독자적으로 한국의 화풍인 것도 있고, 그래서 관념산수, 실경산수 두 가지가 공존을 해요. 관념산수는 내가 산수화인데 내가 생각해서 그리는 거, 실경산수는 산수화인데 정말 실제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화 중에 벽화부터 봅시다. 벽화 같은 경우에는 거창 두 마리 부분에 주악 천녀도가 있어요. 천녀도래. 피리를 불고 있는 천녀의 모습을 그려놨는데 되게 대담한 필지라든지 단순한 형태가 나타나고요. 불교, 도교, 무속 신앙의 영향을 받았고 돌 위에 그냥 색칠을 한 다음에 먹선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눈, 코, 입을 그려주고 옷자락도 그려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때 우리 벽화 말고 이제 산수화랑 인물화, 회화를 봅시다. 그거 중에 어제비장전이라고 목판화예요. 목판화를 표현하면 좋은 점이 뭐야? 목판화를 왜 표현을 했을까? 목판화는 이렇게 파서 표현을 했잖아. 파나, 그쵸? 나무를 파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대량 생산할 수 있어요. 찍어내고 할 수 있어, 계속. 그래서 목판화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불교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 다량 생산하기 위해서 목판화로 표현을 한 거고요. 이게 산수화의 그런 특징이 보이고요. 부처가 깨달음을 얻을 때 보리수에 앉아 있었대요. 그 모습을, 그 산수의 모습을 표현해 준 게 어제비장전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북송이나 오대에 거비적 산수의 영향을 받아서 산을 되게 거대하고 산 되게 거대하게 표현을 해주는 그런 특징적인 게 보입니다. 봐봐요. 거대하게 산을 표현을 해줬고요. 그에 비해 인물은 엄청 작은 점으로 표현을 했겠죠? 인물이 보이지 않아요. 여기 안에 어딘가 있을 텐데, 그쵸? 여기 있네, 여기 엄청 조그만하게 표현을 했네, 그쵸? 그래서 산을 되게 거대하게 표현해서 거비적인 표현이 중국의 북송이나 오대의 양식에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삼원법이 표현이 됐어요. 삼원법 뭐야? 호원, 심원, 평원 세 가지예요. 고원은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거, 평원은 앞을 보는 거, 심원은 위에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 시점이 다 들어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서사적인 전개다, 서사적이다,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아까 이야기 뭐라고 했어요? 부처가 깨달음을 얻을 때 보리수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했고요. 그리고 능숙하고 세련된 묘사가 나타났어요. 다음으로 되게 예쁜 그림이에요. 금으로 그린 그림, 산수화랑 인물화를 봅시다. 인물화를 봅시다. 얘는 도형 지장 부살도인데 목판이에요. 목판에다가 오칠을 했어요. 그림 그리려고. 칠을 하고 거기다 금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검정색 바탕에 금색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강산, 실경산수를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금강산을 직접 보고 똑같이 그리는데 여기에다가 되게 보살 같은 것을 안치를 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북송의 영향을 받은 점이 있는데 붓을 떼어 쓰는 표현, 붓을 이렇게 그냥 하나 쓰고 고우 알죠? 고우처럼 한익 쓰고 안 하고 한익 쓰고 끊고 이런 게 아니라 붓을 계속 이어서 썼다는 거예요. 이어서 썼고 치명세수는 뭐냐면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 끝에 우리 멀리서 보면 나무가 이렇게 뾰족뾰족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뾰족한 표현을 사용을 했다는 거고요. 치앙돌기가 나타났어요. 치앙돌기 같은 경우에도 산세에서 표현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 사람의 의습 표현은 행운요수묘와 정두소묘를 사용을 해서 행운요수묘는 되게 부드러운 표현, 끝과 끝은 얇은데 가운데는 두껍게 칠하는 그런 묘법이고요. 정두소묘는 시작할 때 두껍게 칠했다가 끝날 때 점점 얇아지는 그런 표현이 의습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이런 의습에서 근데 지금 너무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나타나요. 이것도 산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산수화, 다른 산수화를 한번 봅시다. 공민원, 왕이 그린 거예요. 천산대렵도라고 해서 산수를 배경으로 말 타고 수렵하는 모습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두루마리 그림들이 좀 잘려져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재현의 기마도강도를 보시면 여기는 중국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오른쪽 상단부에 매달리는 듯한 산이 왜 아까
어제비장전에선 이렇게 중간중간에 거리적인 표현이 나타났잖아요. 얘는 요 끝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이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굴절된 소나무의 소나무 앞에 엄청 굴절되어서 표현을 해줬고요. 그리고 인물 묘사는 원대의 모습을 표현을 해줬대요. 그리고 인물학을 보시면 안양초상이 나타나요. 이 안양이라는 사람은 주작을 전래한 학자예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상화를 그려줬는데 뚜렷한 이목구비라든지 이전에 봐봐요. 이런 거라든지 아까 주학천녀도 어딨어? 이거 봐봐요.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아요. 대충 그린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초상을, 안양초상을 한번 봅시다. 안양초상 같은 경우에 정말 사실적으로 세밀하고 섬세하게 그려졌어요. 그래서 뚜렷한 이목구비가 다 나타나고요. 철선묘. 철선묘는 선과 선 끝, 아니, 선이 되게 고르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철처럼. 고르게 표현을 해줬고요. 보고유사묘를 이용을 해서 보고유사묘는 부드러운 선묘예요. 표현을 해줬고요. 보고문사에서 의식 표현해줬고요. 전신사조를 나타냈어요. 전신사조는 뭐냐면 외형과 내면을 다 표현을 해준 거예요. 외형은 사실적이고 내면 초상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 전신사조를 나타내는데 전신사조는 외형과 내면이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외형 똑같이 생기게 그린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표현이 맞나요? 생명을 불어넣는다거나 성격을 조금 드러나게 표현을 해주는 그런 게 전신사조적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불화를 봅시다. 불화는 뭐라고 했어? 불교의 회화. 그쵸? 그래서 배경은 국가 주도의 법회용이 제작을 했어. 국가가 이제 불교를 사용을 했대. 필요하다고 해서 제작을 했고요. 귀족 가족의 번영이나 안녕을 위해 제작을 했대요. 그리고 제작 방법은 비단을 그렸어요. 얘는 비단에다가 석채랑 금리, 아까 금으로 그린 그림 봤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피부는 배채법으로 은은하게 표현을 했대요. 배채법이 뭐냐면 우리 뒤에다 색칠하는 거예요. 비단을 앞에 말고 뒤에다 색칠을 하면 어떻게 써요? 조금 더 은은하고 한 표현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주존을 상단에 크게 배치하고 하단에 작게 배치하는, 나머지는 하단에 작게 배치하는 주대종소적인 표현이 나타났어요. 우리 주대종소 배웠는데 고려시대 할 때, 고구려 할 때, 그쵸? 고구려 할 때, 벽화 할 때 벽화 주위는 엄청 크게 그리고 나머지 시중이나 아내나 이런 사람들은 작게 그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대종소적인 표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 열애도 같은 경우에는 머리와 팔이 커 어깨보다 머리가 엄청 커요. 그쵸? 어깨 엄청 크고 옷자락이 되게 도식화돼서 고를 불화가 이제 나타나려고 하는 과도기가 나타나고요. 아미타 3종 내양도 같은 경우에는 아미타, 관음, 지전 3종 대각선이 나타났어요. 1, 2, 3, 그죠? 3명이 대각선으로 구도로 나타났고요. 자, 이게 원래는 주대동소 하면은 중간에 있는 되게 큰 사람, 양쪽에 작은 사람 이렇게 삼각형 구도를 이루는데 여기는 되게 자유로운 구도를 사용을 해서 대각선으로 나타냈고요. 그리고 서부방의 수화와 관음도 보시면 되게 다리를 꼬고 유연한 자세를 하고 있어요. 나 신라 할 때도 얘기했어요. 우리 조각에서 다리 꼬고 유연한 자세를 앉아있는다고 그런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가늘고 긴 팔, 팔이 엄청 길고요. 그리고 되게 옷을 투명색으로 입어서 그냥 걸치듯이 표현을 했어요. 그 주변에는 잘 안 보이겠지만 산수적인 표현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름다움과 숭배의 대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되게 섬세하고 정교한 무늬, 되게 화려한 표현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살은 원래 배채법, 불화는 배채법을 사용해서 살은 뒤에 살색을 칠해서 앞에 되게 은은한 표현이 나타나도록 하고요. 균형 잡힌 구도가 나타나요. 헤어 양묘 관음도 같은 경우에 이 작품 보시면 얘는 조금 특이한 점이 뒤에 물방울 모양을 그려줬어요. 물방울 모양을 그려준 게 되게 특이한 작품이에요. 조각 같은 거 보시면 우리 조각은 정기랑 후기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정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통일신라의 말 영향을 받았어. 통일신라 말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지방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지방 중심 모습에서 중부지방이랑 영남지방이 나타나요.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 자연주의가 나타나고요. 영남지방 같은 경우에 추상적인 것이 나타나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영남지방 같은 경우에는 되게 못생겼어요. 얼굴도 크고 못생겼어.
그래서 우리 기백이 넘치는 전기에 철불이 유행을 했고요. 철불. 우리 아까 통일신라 후기에 철불로 인해서 대량 생산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게 계속 이어진 거고, 그리고 거대 석불, 마일불이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철조, 석가열의 좌상 같은 경우에는 석굴암 본전부를 계승을 했어. 통일신라에. 그것을 계승을 해서 되게 이상적인 사실미에 조금 변화가 나타났네요. 그쵸? 그리고 이상적인 사실미에 추상적인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표정이나 눈, 코, 입 같은 경우에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예리한 눈썹이라든지 길어진 눈, 날카로운 코, 작은 입술 같은 거, 그리고 미소가 사라지고 되게 장엄하고 엄숙한 표정이 나타나고요. 구석사, 소조, 아미타열의 자상 같은 경우에는 나무로 만들고 그 다음에 진흙으로 붙이고 금칠을 해서 만들었어요. 얘는 다 순금 아니에요. 아까 순금이 있었잖아. 그치? 얘는 엄청 거대해서 순금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 진흙, 금칠 이런 순으로 했고요. 광배는 이게 광배만 화염문이랑 강초문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철조 열애자상 보시면 우리 이제 통일신라 이전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상적 사실주의가 나타나지만 되게 친근하고 온화한 표정이었다면 이때는 좀 표정이 무표정, 환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비스럽고 절대적이고 두려운 존재로 변화를 하게 되는 그런 조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지방 양식이 나타난다고 해서 조금 추상적인 양식, 그쵸? 관촉사, 은진미륵, 입상 같은 경우에는 지방 양식이 반영이 돼서 얼굴과 몸의 비례가 맞지 않아요. 얼굴 엄청 커요, 그쵸? 몸 엄청 작아요. 거의 3등신이야, 그쵸? 그래서 비례가 맞지 않고 과장된 얼굴 표현이 나타났고요. 지나치게 좁은 어깨, 그래서 부자연스러워 보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옷자락도 추상적이고 이 머리 위에 쓴 것도 조금 추상적이게 표현을 해줘서 얘는 세밀한 표현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이 파주, 용미리, 마애불 같은 경우에는 자연의 그런 절벽에 깎아서 놓은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도식적이고요. 깎아서 놓고 요거 머리 있죠? 머리만 다른 데서 조각해서 갖다 붙인 거예요. 네, 엄청 큰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려시대 후기 조각을 한번 봅시다. 고려시대 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각 기술이 점점 더 퇴화를 했어요. 이제 퇴화를 하는 양식이에요. 그리고 퇴화를 하면서 남학의 불상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화려한 장식, 금 사용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그러고 송원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조각 기술이 퇴화한다고 했잖아. 거대한 조각에서 이제 점점 작아져서 소형물 제작이 유행이 됐고요. 얼굴이 경직됐고 둥근 인상에서 이제 네모난 얼굴이 나타나고요. 주름이 되게 간략화되면서 두꺼워지고요. 평면적이고 장식적인 불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개운탑, 목조, 아미탑을 자상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깎아서 표면을 도금한 거고요. 너무 커. 머리가 너무 커. 이 육개점 있죠? 점도 너무 커. 그렇죠? 좀 도식화되고 있는 그런 표현이고요. 금도 가는보살 자상 같은 경우에는 라마르의 불상 형식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 영향을 받아서 되게 화려한 모습, 치장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런 표현이 나타나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도자 공해봅시다. 고려시대 하면 도자, 뭐가 생각나요? 딱 고려? 청자가 생각이 나죠. 청자의 전개를 한번 봅시다. 청자는 처음에 순청자, 그 다음에 상감청자, 그 다음에 청자가 쇠퇴하면서 회청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순청자부터 한번 봅시다. 순청자 같은 경우에는 청자 초기로서 무문, 양각, 음각, 투각 등으로 무늬를 만들고 무늬가 없어요. 양각 튀어나오게 음각 들어가게 투각 완전히 이렇게 뚫어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무늬를 만들고 유약을 발라서 만든 푸른색 청자예요. 그래서 발색이 되게 예뻐. 균열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단아하고 우아한 맑은 비색을 보여주는 그런 시대예요. 봐봐요. 색깔 너무 예쁘고 균열도 없고 엄청 단아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상감청자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무늬를 더 추가를 시켰어요. 조금 더 화려하게 표현을 했는데 상감청자 같은 경우에는 상감기법의 무늬를 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도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유약을 바르기 전에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파준 거예요. 이렇게 파서 파진 사이에다가 흰색
자기가 원하는 색깔의 그런 테토를 넣어주는 겁니다. 넣어준 다음에 유약을 발라서 구워내면 어때요? 이렇게 예쁜 색깔, 청자와 흰색의 조화가 이루는 그런 예쁜 색깔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자기를 건조시키기 전에 무늬를 음각했어, 파냈어. 그 다음 백토나 자투로 메우고 초벌 부위 한 다음에 유약을 발라서 재벌 부위를 했어. 부위를 두 번 굽는다는 거예요. 그죠? 초벌, 재벌. 그래서 환원염으로 구워냈어. 이때는 환원염이 뭐야? 구워낼 때 가마에 공기를 완전히 차단을 하는 거야. 차단을 함으로써 청록색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회청자 봅시다. 회청자 같은 경우에는 쇠퇴기예요. 쇠퇴기. 이전 시대 같은 경우에는 다 맑은 비색, 맑은 청색, 청자공예가 나타났는데 이제는 여기에 쇠퇴기가 보여서 색깔이 완전 다운돼 버렸어요. 그쵸? 이것은 이전 시대는 우리 환원염으로 공기를 차단시켜서 구워냄으로써 청록색이 나타났다면 이때는 공기를 공급함으로써 이제 비색을 잃고 황룡색이라든가 그런 색으로 변화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조선의 분청사기로 이행하게 되는 그런 자기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도자공예 말고 금속공예 한번 봅시다. 금속공예 같은 경우는 종이 있어요. 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청사 동종. 그냥 빛천상이랑 이게 좀 전형적이에요. 신라의 종을 조금 더 영향을 받은 거고요. 정풍 이념명 종 같은 경우에는 신라의 종을 버리고 고려종 같은 이런 화려한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화려한 불교 문자를 배치한다든지 열애사 자상을 배치를 해서 조각을 해놓은 그런 작품입니다. 또 청룡자 근입사, 청룡, 은입사, 포류수금, 무늬, 전병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물새랑 우리 오리 같은 거 그려 넣어둠으로써 되게 여유롭고 한적함을 표현을 해줬고요. 청동기에 우리 은입사가 뭐야? 여기에다가 내가 그리고 싶은 데를 파내요. 선으로 파낸 다음에 거기다 은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은입사예요. 그래서 섬세한 표현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청동 은입사 항로 같은 경우에는 얘랑 똑같이 은을 되게 은을 넣어줬어요. 은을 넣어줘서 표현을 한 건데 불교 문자와 구름 무늬를 교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다리에는 용문양이 나타난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전칠기를 한번 보시면 나전칠기는 목재의 기물이 뭐야? 목재. 나무로 만든 거에다가 이제 삼배를 막 붙였어요. 발랐어. 평평하게 만들었어. 그 다음에 옷질했어. 표면을 얇게 점인 전복 껍질이라든가 그리고 아니면 거북이 뒷껍질 같은 것을 되게 예쁘게 색칠해서 붙여가지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모복제법을 이용했대요. 거북이 뒷껍질이나 전복 껍질 같은 거 위에다가 색칠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게 다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배채법처럼 뒤에다가 색칠을 해놓고 붙이면 이제 여기 색깔이 변하지 않고 은은한 채색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나전칠기를 표현을 해줬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오늘 고려 배웠잖아요. 그쵸? 통일신라 고려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조선, 초, 중, 후, 말 네 시기가 있는데 초기랑 중기 한번 배워볼게요. 알겠죠? 우리 다음 시간에 볼게요.